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 그러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같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한 비밀 논의에 들어갔다고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미국이 지원을 끊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파병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또 이런 즈음에서 나토 군사 분야 최고 수장이 네덜란드 장군인데요. 군사 분야 최고 수장이 러시아가 이와 관련해서 나토를 공격하면 나토는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일단 한방 선제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즉시 우리는 반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라고 같은 날 또 선언했어요. 정말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까지 임기 막판에 완전히 유럽 정세, 우크라이나 정세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와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이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의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관련해서 연방 형사 기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연방법원이 이 기소 취소를 승인함으로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소멸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사당 점거하고 또 부정선거 시비 등등 해서 트럼프가 지시했다, 배후가 트럼프다 등등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는 없다. 그래서 아주 마음 편안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내각은 레바논 60일 잠정 휴전하는 거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헤즈볼라도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그 공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 국제사회가 헤즈볼라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건 보면 국제사회, 유엔이나 다국적군이 헤즈볼라가 이 접경 지역 내에서 전부 북쪽으로 철수하고 그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바논 군에게 맡겨놓지 않고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약해라 라고 이스라엘은 당부를 했고,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 아주 강경파죠. 이 사람은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2년 안에 팔레스타인 인구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초강경 발언을 했는데, 가자지구에 한 20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죠. 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한 절반 이하로 2년 내로 줄인다. 그럼 100만 명을 죽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비용은 좀 들겠지만 절반 이하로 줄인다. 그래서 그 말은 좀 강성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 이주, 돈을 주고 다른 쪽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네타냐후에 대한 ICC 체포영장은 불충분하다. 무슨 체포냐? 즉각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타냐후를 또 자극을 했는데, 이러다가 공습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국 경찰은 미 대사관 밖의 가짜 아이디 폭탄 테러 모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데 여기 입구에 가짜 아이디 전선 덕지덕지 붙어 있고 누가 봐도 폭탄처럼 생긴 거, 그걸 딱 갖다 놓고는 전화를 해서 야, 폭탄 터뜨려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대사관 난리가 나서 다 피신하고 했는데, 그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더니 물론 폭탄은 가짜였습니다. 43세 영국인이에요. 극좌파 다니엘 파멘터라고 하는 영국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차기 총선의 총리 후보로 올라프 숄츠 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기독교 민주연합 또 프리드리 메르츠를 지명했고 그와 격돌한다라고 하는데, 조기 총선이 열리죠. 그래서 내년 2월 조기 총선이 열리는데, 여기 기민당의 프리드리 메르츠 그리고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 기민당이
지지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도 뭐 선거는 뭐 한 석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프리드리 메르츠가 당선이 된다면 즉각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죠.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무슬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19살짜리 무슬림 날치기범이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고 행인의 어떤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날치기를 하고 도망가다가 경찰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쫓아가고 이 오토바이도 막 도망가다가 이 밀라노에 뭐 운하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운하 난간을 들이받고 그리고는 운하에 빠졌답니다.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밀라노에 있는 무슬림들이 아니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쫓아가냐, 무슬림이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지금 폭동을 하고 지금 뭐 불을 지르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 도망가는 데가 쫓아가야지 어떡합니까? 아니, 무슬림이니까 우리 천천히 가자 그럽니까? 아니죠. 무슬림이든 이탈리아인이든 누구든지 날치기 하고 현행범 도망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서 쫓아야죠. 안 그러면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가 서야 되죠. 그런데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쫓아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말 무슬림 인구 관리 잘해야 됩니다. 3% 넘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리투아니아의 DHL 화물기 추락 사고는 외부 요소 개입 가능성이 있다 라며 그 외부 요소는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즉 러시아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 캡처 사진인데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사진이에요. 자,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네, 비행기가 저 멀리서 착륙하고 있습니다. 착륙하다가 갑자기 그냥 번쩍하고는 폭발해 버렸어요. 이 비행기가 독일에서 출발해서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공항에 착륙하는 건데 이륙도 잘했고 비행도 잘했어요. 그런데 착륙하다가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승무원은 단 한 명, 조종사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조종사 당연히 죽었고 이 화물이 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 러시아가 공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 세르게이 쇼이구죠. 이 쇼이구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정부 국제 공인해주고 그리고 석유 및 식량 지원을 논의해주는 대신 탈레반이들 우리 러시아 좀 지지해라. 그리고 무기 같은 거 좀 우회적으로 지지해다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과거에 탈레반 하고 전쟁을 하다가 소련이 망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이렇게 불량스러운 세력 국가 조직들끼리는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금세 또 맞아지는가 봅니다. 자,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북해, 그러니까 유럽의 북쪽에서 계속 지금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브랄터 해협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지중해로 들어와서 중동 지역 관련한 임무를 좀 수행하다가 내년 초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랫동안 북해 지역에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4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20대 격파, 차량 94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19문 격파, 무인항공기 72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차량은 94대가 격파됨으로써 어제부로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제 파괴되었고요. 장갑차는 뭐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곧 2만 대 이상의 장갑차가 파괴되겠고, 전차도 10,000대 가까이 지금 가고 있죠. 자, 전투도 많았습니다. 총 참모부는 전투가 191건이 있었는데 주로 쿠라코베, 포크롭스크 방면이죠. 그 중에서도 쿠라코베 방면에서 격전 중이다 라고 밝혔고, 러시아는 쿠라코베 축선의 달리네 마을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쿠라코베 여기 지금 뭐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쑥 들어간 부분의 끝단에 있는 여기가 달리네 마을인데 여기를 지금 러시아군이 집중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집중 공세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를 닫아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럼 빨리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군 좀 이제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이 쿠라코베 전체가 다 지금 포위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러시아는 쿠판스크 방면에서 오스킬강 교두보를 확보하고 격전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오스킬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러시아군이 한 점으로 그냥 쑥 들어왔어요. 돌파를 저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 위쪽 그리고 아래쪽 전부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이 지역만 쑥 돌파를 해 들어왔어요. 이 말은 돌파를 해서 이제 돌파 확장 하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확장되면 위험하죠. 아무튼 이 돌파를 해서 한 점 부분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 너머로 쫓아내기 위해서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만 이 돌파하는 이 지역만 해도 사단급 부대를 집어넣었답니다. 굉장히 밀도 높은 부대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정도 돌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러시아보다 부족하니까 이런 식의 돌파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라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는 이 쿠르스크의 에이테킴스 표적은 비행장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표적을 파괴했다라고 밝혔는데 쿠르스크의 원자력 발전소의 변전소를 때렸다라고 러시아는 주장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항 때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쿠르스크 공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 이 지역은 민간 공항으로 쓰고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수리하는 뭐 이런 곳인데 지금 여기다가 수호-25 공격기 등 뭐 이런 그 고정익 전투기들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고정익 전투기 지역에다가 정확하게 자탄을 쏟아부어서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전투기 한 10여 대 정도를 파괴했다라고 알려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BDA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한 5발이 현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폭음 소리를 들어보면 한 5발 정도가, 맞은 것 같다라고 하고, 당시 러시아는 8발을 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한 12발 이상 쏘았다라고 하니까 뭐 양측의 주장이 서로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칼루가 정유공장을 어제 때렸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유공장 때릴 때, 옆에 있던 칼루가 미사일 부품 공장을 드론으로 같이 공습해서 파괴했다라는 건데 여기 정유공장 옆에 이렇게 미사일 부품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코발렌코라는 회사인데 여기를 같이 때려서 파괴시켰다라고 합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샤이드 드론 38대를 영공 침범시켰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항의를 했는데 지금 이 38대가 24일 밤에 키우를 공격하러 가다가 키우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로 그냥 들어와서 그 중에 9대는 돌아갔지만 29대는 여기에서 추락하거나 벨라루스 공군에게 격추당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대충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항법 장치가 오류가 있었는지 엉뚱한 대로 날아가는 이런 샤이드 자폭 드론이 많다라는 겁니다. 영국은 흑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그러니까 국제 제재를 어기고 불법 어떤 그 화물들을 실어 나르는 군함 아닌 그런 그 러시아군의 통제를 받는 민간 상선이죠. 그걸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데 그 그림자 함대 30척을 찾아내서 이 30여 척에 제재를 부과했으니까 명단 다 공개됐고 이 선명 다 공개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림자 함대 역할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독일은 12월에 람슈타인 회의, 원래는 장관급 회의인데 이번에는 정상급 회의로 추진 중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건데 바이든 와봐야 한 달만 있으면 그만두는데 왜 오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한 달 그만두기 전까지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하고 가겠다. 또는 트럼프가 쉽게 뽑을 수 없는 좀 큰 굵은 못을 박아놓고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G7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 압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드론 부품이라든지 또는 피복, 헬멧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중국제라고 하죠. 그런 거 좀 지원하지 마라 라는 걸 G7이 압력을 넣기로 했다라는 거고 유엔 인권감시단은 개전 후에 성폭력 사례가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376건이 접수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중에서 260여 건이
우크라이나 군, 남자 군인을 포로로 잡아서 그 우크라이나 남자 군인을 강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여자 군인이 강간했냐? 아니에요. 러시아 남자 군인이 우크라이나 남자 군인을 강간한 게 260여 건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등 여성을 강간한 것이 110여 건이다 라고 하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중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 안보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에 들어갔고, 나토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극적인 정치적 변화가 없다면 우발적 충돌에 의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빠진 대러시아 군사연합을 이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현지 시각 11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서방 군대와 민간 군사기업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며, 이는 민감한 내용으로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트럼프의 취임 시 미국의 기후 지원 철회에 대비해 다시 시작된 논의라고 전했습니다. 르몽드는 프랑스와 영국은 방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며, 특히 우크라이나와 광해의 유럽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유럽의 강력한 동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유럽군과 PMC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두 나라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경고대로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의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인 롯바우어 제독은 나토는 공격이 예상될 경우 러시아의 발사대를 공격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화살을 격추하는 것보다 궁수를 공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첫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 영토 내의 공격 원점에 대한 정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며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현지 시각 11월 25일 연방시민보호청이 전쟁에 대비한 방공호 지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청은 독일에는 공공대피소가 579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8,440만의 인구 중에 50만 명만 수용할 수 있다라며, 지하철역과 공공기관 지하시설을 방공호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그림자 전쟁이 시작되었고,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전면 충돌에 대비해 군비를 증강하며 민방위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 나토 깃발 위로 F-16 그리고 유로파이터가 나란히 날아가는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자, 영국과 프랑스가 같은 이유는 아니죠. 이제 영국은 브렉시트에서 EU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나토 차원입니다. 나토 차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미국이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파병하자 라는 협의가 되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파병하면은 러시아는 전쟁으로 3차 대전 생각한다 뭐 이렇게 협박을 올 상반기 때 많이 했죠. 그런데 이때 또 미국은 이렇게 B-52 폭격기를 칼리닝그라드 앞으로 보내고, 여기 보면 이제 누클리어 캐퍼블, 그러니까 핵폭격 능력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산트페테르부르크 앞에까지 날려보내고 2대를 쌍으로 보냈어요. 이런 이 군사 도발을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르몽드가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이 같이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 그러면서 PMC까지 보내서 우크라이나전을 직접 지원하는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죠. 비밀리에 이런 일을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와 함께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죠. 롯바워 제독인데 네덜란드 제독이에요. 이 사람이 자, 우리 나토는 먼저 때리진 않는다. 방어동맹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우리를 때리려고 하면은 어차피 뭐 나토가 다 보고 있으니까 준비 딱 하고 있다가 먼저 딱 때리는 순간 바로 그냥 방격탄을 날리겠다. 그리고는 2탄, 3탄 못 날아오게 그냥 원점 타격 딱 해서 이 러시아의 공격무기 발사 지점 바로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또 선언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적 도발이죠. 자,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나토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짙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바이든까지도 이렇게 지금 계속 핵 폭격기를 날려보내고 또 람슈타인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뭐 이거 정리 잘하고 하면 트럼프가 또 재선에 또 성공할 수 있겠죠. 그걸 완전히 그냥 초기에는 이거 해결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기 위한 이런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숄츠 독일 총리도 그렇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르펜이 워낙 지금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2년 후에 선거하는데 불안하고 그리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금 뭐 조기 총선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워낙 지지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외부로 관심을 돌려서 뭔가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전쟁의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죠. 그래서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말 뭐 주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세계 대전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러시아 최고위부 인사들이 이렇게 확전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국가두마 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국회 부의장이죠.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러시아는 파리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핵미사일 날아가는 데는 2분이면 충분하다. 또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핵전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바로 얘기했어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NSC 부의장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관여하면 3차 세계대전 발발은 불가피해진다. 정말 불안해지는 유럽 정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